가스공사, 석유공사 이런 데서 온갖 특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요? 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내주세요. 책임한 게 아니고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스캔들을 끼고 나왔는데 오늘 첫날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왔었고요. 저는 굉장히 개운하네요. 아직 뭐 바이러스들이 완전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착용을 했습니다. 시행령은 100%야. 내가 한 거는 행정이 개인이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검수완박 전국과 인사청문회 전국이 겹친 국회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낙마 대상은 누구인지, 또 국민의힘의 방어 전략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윤석열 내각 1기 청문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첫날, 20억 고문료와 미국 기업 월세 임대, 또 부인 그림의 판매 등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고액 보수에는 몸을 낮췄지만 월세와 관련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인사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곧바로 한 후보자의 퇴직 이후 김현장에서 받은 20억 원 고문료와 전관예우 의혹에 민주당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부탁한 바가 없다며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선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높은 수준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고위직 시절 자신의 집을 외국계 회사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후보자가 차관으로 있는 통상산업부, 산하 공기업들, 가스공사, 석유공사 이런 데서 온갖 특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요? 만약 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내주세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무총리를 무책임한 하시더라도 게 아니고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당하다. 한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형주택이 미국에 진출한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뭔가 후보자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요청이 있으면 도울 수 있죠. 그러나 부영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전혀 접촉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공직 경력과 능력 면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며 엄호에 집중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김현장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문회 내내 여야는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합하다, 문제가 없다,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정부에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한 후보자의 고향 등을 놓고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는데 5년 만에 뒤바뀐 여야 공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 검증은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의 과거 론스타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 측의 어떤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한 후보자는 론스타 측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저항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거고요. 이와 함께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지적부터 재산 축적의 뿌리가 장인어른에 와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70년 당시에 30억 원의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400명에 이르고 호남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던 그 정치인,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만 그 정치인한테 정치 자금을 좀 들였다가 그 세무 사찰에 의해서 부도가 나셨습니다. 과거 한 후보자가 승진을 위해 고향이 전북 전주라는 사실을 숨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신 시절에 엄혹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달라라고 요청하시거나 그런 적은 확인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세를 쏟아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방어선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이미 한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 차례 검증을 통과하지 않았었냐는 겁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뭐 불법적인 거로 벌은 것처럼 이게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청렴하고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또 다 내셨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지금 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남은 한 차례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잇따라 출석할 예정이어서 공방은 더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수완박 전국과 겹쳐 한덕수 후보자 인준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에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총리와 장관 5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건데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 양도세 과세 문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희룡 후보자는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집값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원 후보자는 정책 역량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쏟겠다면서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보관도 갖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거래세는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는 폐지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 거래세도 좀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추 후보자는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때 종부세는 좀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않겠죠. 상황이고요. 그런 시간을 좀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이것도 기본적인 이제 연구 논의는 해야 될 때는 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신중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런 가운데 아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회사의 업무 연관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새 정부의 외교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그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고려하면 신중한 입장인데 최근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측은 사드 추가 배치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연관성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는데 이게 게임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세계 3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의 안내를 보시면은 여기 게이밍 컴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라이선스를 주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3선을 지낸 직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9억여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대중 외교에 대해선 전략적 소통과 정경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다음 주 취임을 앞두고 광폭 행보 중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경기도민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일정 내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함께했는데 당장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 6번째 지역 경기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마다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일산 수도권 광역철도 GTX-A 건설 현장에서 터널을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주민들과 만나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에선 군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이전 장소를 원만하게 찾도록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고 용인 전통시장에서도 지역 발전 공약을 외쳤습니다. 중앙정부가 용인의 이런 첨단 과학기술 단지로 변모하는 것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6일 지방선거를 꼭 30일 앞둔 날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경기도에서 윤 당선인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내내 함께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 이 리모델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발끈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나 또는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저 대변인으로서 당선자의 아바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당선인 측은 국민의 기대가 겁나냐며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한번 보라고 받아쳤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게 겁나는 겁니까?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취임을 일주일여 앞둔 때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직후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호남과 부산 경남, 인천과 충청까지 윤 당선인의 잇단 광폭 행보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로 쓰게 될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면서 장관 배우자에게 나가 있어달라고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새 대통령 관저로 정해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앞서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곳을 둘러본 뒤 공관으로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선인 측은 이미 결정된 이후에 봤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 차례 논란 이후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김 여사가 당시 공관에 머물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배우자에게 나가 있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하지 않고 오셨겠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우 의원은 장관 배우자가 상당히 불쾌해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김 여사 방문 이후 인수위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입김이 작용했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우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 방문은 이미 관저로 유력하게 검토된 이후였고 외교부 승인을 받은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 배우자와도 마주친 사실이 없는데 이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믿을 만한 소식통은 누구냐며 근거를 밝히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외교부 역시 장관 공관 직원과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한 데다가 논란이 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관저를 둘러싸고 당선인 배우자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신구 권력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에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 사면 단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재계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장고 끝에 누구도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 사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면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다면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사면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하루 전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지만 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중론입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은 임기 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반대 의견이 모두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 탓에 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 기업들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이미 내렸던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잇따라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둘러싼 성남FC 후원 의혹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나요?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와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 일 당시 FC 구단주로서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같은 편의를 제공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당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 자료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정치권 고발로 같은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성남시에서 계좌 자료 등을 이미 제출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3년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이 고문과 성남FC 그리고 후원 기업들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사건은 또다시 경찰 손에 쥐어졌습니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에 강제 수사인 만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경기 남부청의 최승열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 때마다 이재명 고문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을 포함해 지난달 4일에는 최 청장 기자간담회 직전 이 고문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최승열 경기남부청장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절차대로 진행한 수사일 뿐이라며 여러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재수사로 경찰이 이전에 내렸던 무혐의 결론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해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매듭짓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총력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무난한 의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는 일단 마무리됩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과거 인권유린과 정치 개입 등을 일삼았던 군과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에 이어 비정상적인 독점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6탄전을 불사하며 총력 저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선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막아서다 여성 의원 일부가 다친 일을 쟁점화해 검수완박 입법 부당성을 민심에 호소했는데 민주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박병석 의장은 경위들의 호의 속에 유유히 본회의장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회의 당시에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 직원을 폭행했던,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그 국회 본회의에서의 부적절한 진행 발언에 대한 처사는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말씀을. 검수완박을 향한 당내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한 만큼 내일 표결에서도 압도적 찬성표가 예상됩니다. 또 만장일치로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강행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저지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고발인을 사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소법 조항에 우려가 있다고 밝혀 전원 찬성을 누른 검찰청법대와는 달리 반대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검수완박 법안의 제2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법제처장에게 제2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는 요청도 담았습니다. 앞서 대검은 직접 수사 대상을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로 줄인 검찰청법이 지난 주말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면서 저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제2요구 필요성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정작 박범계 장관은 같은 신임 검사들 앞에서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공감과 납득 속에 행사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박 장관은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 입장을 그대로 법제처에 전달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2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안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대신 공포를 선택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당장 4개월 뒤부터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재작년 10월 첫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일부 해제가 된 건데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마스크를 확인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일상 회복이 다가오는 걸 반기면서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변함없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 하지만 지난주와는 달리 얼굴을 드러낸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접어 한 손에 들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다니는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젠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처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566일 만이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385일 만에 야외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된 겁니다. 시민들은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은 것만으로도 확 달라진 일상을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감싸던 마스크를 벗으니 개운하다는 직장인부터 습관적으로 끼고 나왔는데 오늘 첫날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벗었고요. 전 굉장히 개운하네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운동하느라 숨가쁘고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껏 숨 쉴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야외에서는 벗고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도 이렇게 벗고 여기까지 왔어요. 벗고 오면 그냥 숨을 맘대로 쉬니까. 다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 대다수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진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아직 뭐 바이러스들이 완전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착용을 했습니다. 일부 고령층은 몸 상태가 걱정돼 마스크를 벗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제가 동맥류 머리 수술도 했지 심장 판막 수술도 했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더라도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공연장을 비롯해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나 고령층,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손 씻기를 지켜주시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반기면서도 쉽게 마스크를 벗지는 못하는 시민들. 아직은 어색한 마스크 없는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물론 여전히 안에서는 그러니까 실내나 대중교통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까지 벗기 위해선 국내외 유행 상황이 안정돼야 하는데 변이로 인한 재확산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2m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건데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은 예외입니다.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이 큰 실내나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감염 방지를 위한 최후 보루인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게 되려면 전 세계 유행이 안정돼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상황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려면 새로운 변이로 인한 재확산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해외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에 접어든 데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재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면역 회피 능력을 약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력은 높을 수 있는 반면에 위중증화율은 거의 오미크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의 확인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는 이달 23일쯤 결정됩니다. 유행 규모와 위중증 사망 추이를 비롯해 동네 병원 등 일반 의료 체계에서 얼마나 코로나 대응이 가능할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2만 84명으로 87일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에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전날보다 17,000여 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1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2명이 줄어 현재 461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도 83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 규모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입양 전 위탁 부모에게 맡겨진 13개월짜리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에 화상이 있었고 멍자국까지 발견돼서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아이를 황급히 구급차에 옮기고 그 뒤를 남녀가 따라갑니다. 새벽 2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13개월짜리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A군은 왼쪽 얼굴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다리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한 담당 의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도 이상한 점을 느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아이를 씻기다 얼굴에 화상을 입혔다면서도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걸 병원에 안 갔지 하고 의심할 정도의 이도 화상인데 조금 스포가 벗겨진 상태였는데 확인 결과 A군을 돌보던 부부는 친부모가 아니라 다른 가정에 정식으로 입양되기 전 임시로 아이를 맡아 돌보는 위탁가정 부모였습니다. 위탁가정 모친은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잠든 줄 알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A군을 맡아 길러왔고 지난 2017년부터 임시로 돌봐온 아이만 6명에서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복지기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정기 방문 당시 학대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모가 과거 아동학대로 의심 신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군의 부검을 의뢰하고 위탁 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4명이 구속됐습니다. 숨진 A씨와 함께 살던 이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시 대군면에 있는 야산. 수풀로 가려진 외진 공터에 움푹 패여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이곳에서 나무를 채취하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가수 차가 두 대든가?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거기서 시신 나왔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냥.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숨진 사람이 지적장애 3급인 28살 A씨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탐문 등을 거쳐 숨진 A씨가 지난해 9월 집에서 가출한 뒤 인천 간석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다른 4명과 함께 살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8일 만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함께 살던 주거지는 여기서 30k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요. 피의자들은 이곳까지 차를 빌려서 시신을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이들은 지인 등을 통해 건너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가출 뒤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명은 A씨처럼 지적 장애인이고 나머지 2명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졌는데 A씨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끝에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살해 시점 등에 대해선 정확한 진술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과 살인 방조, 사체 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또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함께 살게 된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공수를 바꾸어서 여야 대격돌.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자 또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 여야는 이렇게 검수완박 전국에 이어서 인사청문회 전국을 맡고 있습니다. 5월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권은 충돌과 공방을 반복하며 주도권 싸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입법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검수완박 전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에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뺐는데 워낙에 두 번째 그 검수완박 본회의가 거칠었고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공세가 또 어떨까 궁금했었거든요. 열리자마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전관예우 비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관예우 같은 경우에 뭐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20억 원 정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고문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문해 주는 정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문료로 뭔가를 기대하고 줬지 않겠어요? 그냥 와서 뭐 이름만 걸어놓고 20억 원을 준다. 그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의혹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짧은 몇 년 동안에 받았는데 그 받은 기간 동안 과연 그런 김현장이라고 하는 법률 사무소는 아무 의미 없이 20억을 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또 공직에 갔다가 다시 또 글로 오시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셨어요. 이게 이해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부인이 남편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정보를 받지 못해서 검증이 지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명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특별히 정말 그게 공개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서 검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주 파행을 거듭하며 연기가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향해서 회전문, 역대급 회전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거든요. 듣고 나서 또 임 전 대변인 의견 듣겠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현장을 옮기셨죠? 그 김현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현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2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2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김현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준욱 공수처장이나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런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해명은 말미에 있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들으신 대로 회전문 인사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수였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임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참 말씀하시면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아까 김미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오수 총장, 신현수 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등 회전문 인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가까운 김오수 총장만 해도 법무부 연수원장을 하시다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차관 지내시고 법무법인 고문 지내셨다가 지금 검찰총장 하시고 계시거든요. 회전문 인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역대급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전관예우를 악용해서 부를 축제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한덕수 방지법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최소한 이러한 어떤 범죄인을 취급하면서 법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려면 전관예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최소한의 증거는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어떤 고문을 맡으면서 본인이 어떤 공적 영역에서 맡은 역할과 겹치는 케이스들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먼저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분들이나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제시한다는 근거는 금액이 많다 정도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도 국민적 감정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을 전관예우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악용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금액이 많으니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근거를 좀 충분히 대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근거를 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료 제출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A4 용지 2장으로 낸 게 간담회 4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 년 동안 20억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를 안 하니 그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이 간담회 4번 하고 20억 원 받았다면 한 번 할 때 얼마씩 받은 겁니까 대체? 그것만 일을 했을까요 과연? 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하고 제출해달라고 그래도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줘서 김 현장이 제출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엄중하게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그전에 지금 그 김미애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정관예우를 해서 받아온 분들에서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그 비판하고서 이제는 본인들이 후보로 내세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겠다는 겁니까? 같은 잣대로 해야죠. 그 당시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본인이 추천한 또 국민의힘에 소속된 또 그 힘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된 분이 지명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판했던 그 손가락으로 동일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공방에 대한 의혹에 대한 공방을 더 듣고 또 대변인 얘기 듣겠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 청와대 근무 시절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그러니까 산하 공기업에 좀 관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거 그러니까 이해충돌 의혹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 그리고 후보자 해명까지 듣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천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이 거의 기억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청의 기본적인 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부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이게 800만 원이 넘습니다.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후보자님.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역시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를 대달라 이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대변인님께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 밝히셨고 이제 요약을 하면 자료 제출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자, 이번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당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똑같이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계 기업에 소위 임대를 줬다는 것이 사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총리 인준을 할 때도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인준이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15년 뒤에 2022년에 이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에 있어서 왜 새롭게 다시 제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 또한 앞선 어떤 자문료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계속
이해 충돌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내지는 자문료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그러니까 부존재의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개인 정보 제공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나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 자문료 문제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 한덕수 후보자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다른 로펌이나 다른 법무법인에서 어떠한 규모의 자문료를 받았고 그 자문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사실만 제기해도 조금은 좀 더 비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최소한의 비교조차 없이 그냥 절대 금액을 가져다 놓고 이거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니 한덕수 방지법을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이 될 정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자문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어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 의혹이 최소한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은 제시해 주시는 것이 어떤 청문회에 참석하는 의원들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상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교 관련해서 국가 통상 업무를 맡으신 분이 외국계 회사에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는 파견해서 근무하신 분들에게 월세를 주고 6억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특혜를 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둘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AT&T나 엑슨모빌이나 이런 회사 자기가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그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르죠. 지금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런 분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월세 계약을 맺어가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의혹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한테 임대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저 두 회사에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임대를 준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고위공직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이해 충돌에 대한 회피 또는 그걸 피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논란, 김앤장 20억 고문료, 그러니까 전관예우 논란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앞에 짚어봤던 주택임대 관련해서 이해충돌 의혹, 그리고 또 논스타 관련 이제 소송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가 정부에 불리하게 진술했다. 여기까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논란들 어떤 정리한 것에 이어서 마침 또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찬성이 36.8%, 또 반대가 46%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후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조사 결과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 청문회를 이제 내일 마치고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인준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두 분의 어떤 생각은 확고하게 다른 점 확인했거든요. 인준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인준 자체에 있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금액만으로 인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적 여론에 있어서 굉장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적절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는구나 검수완박 법안에 있어서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 봤을 때도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을만 가지고 인준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여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론조사 하나 봤는데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총리 인준 반대 여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이 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여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악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여론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거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거나 여론이 상당히 불리한 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인준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인준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내일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인준되기 전까지 여론들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주로 한덕수 총리 관련된 것만 얘기했죠. 부인 관련해서 남편 찬스를 많이 누렸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부인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못 받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그림 판 문제 그리고 본인이 전시에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주미 대사로 있을 때 대사관 그러니까 워싱턴 DC하고 몇 군데에서 한미 교육위원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학금 받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최하는 미술 전시회에 본인의 부인만 특별 초대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그 소속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도 지금 함께 있어서 그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즘은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직자를 보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인준이 안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 어떤 이런 청문 정국 관련해서 좀 의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역시나 정책 검증이 없다는 점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워낙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화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짚어봤는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청문 정국 사흘 동안 13명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리 말고도 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도 함께 열렸고요. 특히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론스타 헐값 매각 책임론 질의가 나왔고 또 재산 증식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책임론 제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호 후보자가 적절히 소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추경호 후보자도 설명을 했듯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검찰 기소까지 되었던 사안이고 1, 2, 3심에서 전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장관 후보자에 오르는 후보자로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 후보자 측에서도 어떤 그런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지만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법적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재판 결과를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추경호 후보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추가적인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 제기 없이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대부분의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과거 사건이라든지 이미 소명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인준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끝났던 사안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 모두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추 후보자 입장 중에 당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이라고 했는데 당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는 재경부 은행제도 과정이었고 또 2012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이제 매각을 했을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론스타의 헐값으로 은행이 넘어가는 모든 과정에 추 후보자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은 그때로 돌아가도 그렇게 똑같은 활동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 나라가 갖고 있었던 은행이 외국계 회사에 그렇게 헐값에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먹튀를 하고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돈 물어달라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이런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추경호 후보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자신감인지 잘 모르겠지만
논스타의 헐값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이 매각됐고 그것 때문에 논스타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도망갔는데 뭐 도망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소위 먹튀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게 뭐 본인이 공직자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 불법적인 일은 없을 수 있지만 그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준 사건에 본인이 연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본인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의혹들을 좀 먼저 짚어봤는데 정책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주식 펀드 같은 투자에 세금을 2년 유예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후보자가 적절히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자주 검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추경호 후보자의 어떤 질의 과정에서 보면 어떤 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다소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저는 이런 방향이 청문회의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다루고 토론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의혹들과 그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어떤 도덕성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공개로 하자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혹과 어떤 도덕성 검증도 충분히 있어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양도세 관련한 부분들 이런 정책적인 검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검증을 좀 강조하신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뭐 정책 검증도 같이 해야죠.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두 가지 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그런 청렴함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볼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본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하나를 안 본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든 본인의 도덕성 검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말 준비된 후보인지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양면이 다 검증되는 것이 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 김인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좀 볼 텐데 6일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죠. 김인철 후보자 온가족 장학금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심사가 적절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문제 제기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문준용 씨를 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누군가는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장학금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인철 후보자. 예,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이 다 받았죠. 그렇죠. 그건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사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십니까? 예,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네, 국민의힘 두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같이 또 김인철 후보자 포함해서 내일 청문회가 있는 정호영 후보자, 모레 한동훈 후보자까지 물론 지금 한동훈 후보자 일정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낙마 대상자로 좀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짚었던 총리 후보자 인준과 맞물리면서 일부 낙마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 소위 낙마 대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세 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앞서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기라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뭐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재임하는 시기에 뭐 받았다 이런 네. 시기도 있고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라 뭐 가족 모두가 지금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이 과연 이런 것이 도의적으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아드님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되고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인수위 차원이나 어떤 당선인의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 후보자나 정 후보자처럼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뭐 같이 낙마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냥 불편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뭐 법무 행정 영역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소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말장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통화를 통해서 검수완박 과정에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한 상황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후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뭐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민의힘 전체 태도가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분들도 뭐 과거에 이미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의혹 제기를 하고 뭐 그 수사기관의 어떤 심리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뭐 유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청문회를 진행한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국민적 역풍이 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 두 분, 김인철, 정호영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실망감이 크게 작동하고 있고 또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본인들이 사퇴하시거나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뭐 임명한다고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건 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의 어떤 행동들을 계속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조차도 정호영, 김인철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에서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그냥 뭐 한동훈 후보자가 당선인과 가깝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저는 질의가 돼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부각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머님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의 연말정산에 그분을 부양자로 넣은 것도 잘못된 행동이고요. 본인의 부인이 위장 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매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파트를 어머님으로 받았는데 받은 걸로 돼 있죠. 지금 의혹이.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불법 증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의혹들만 봐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별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부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쟁점, 논쟁으로 가지 말고 실제 한동훈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가장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될 사람이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그게 타당한 행동인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막에 보면 여야 대치 국무위원 임명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국무위원 임명이 늦어진다면 신구 정권 간에 좀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여야 대치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남은 청문회 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번 뭐 거듭 반복했다시피 청문회 전국, 검수완박 대치 전국가 맞물리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죠. 필리버스터를 마친 형사소송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 좀 간략히 지금까지 과정과 앞으로 내일 처리 전망까지 함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악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부터 받지 말고 투쟁을 해야 됐다라고 보는데 그런 네. 과정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하지만 여전히 이 뭐 희대의 악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악법을 통과시킨 최종적 책임과 그 국민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롯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은 어떤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삭제한 것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으로 인지했지만 이후에 검찰에서 조직적 범죄로 인지해서 이것을 조주빈 씨를 상당히 큰 형량을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고 난다면 보완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단일 동일 범죄 내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N번방 사건과 같이 검찰이 확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차단되고 또 고발 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속된 말로 이 사건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보고 가장 큰 피해를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분들은 국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고 내일 오전 본회의 개의를 좀 제고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제각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경찰을 못 믿겠다.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돼요. 검찰이 수사하는 건 전체 수사 내용에. 그런데 검찰이 만약 수사를 못하면 모든 범죄가 다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찰이 일정 부분 뭐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없습니까? 덮고 넘어가는 수사는 없었나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요.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에서 검사들이나 검찰 관계자들은 제대로 수사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하면 잘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못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지금 법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지한 내용을 경찰에게 수사해달라고 넘기겠다, 이첩을 하겠죠. 거기도 그러면 또 논란은 이겁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경찰에만 수사를 저는 전부 다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한국형 FBI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데는 어쨌든 명분을 국민의힘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이틀 만에 뒤집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명분을 제공한 부분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여야 대치 전국을 바로 다음에 이제 언급할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보는데 지방선거 얘기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잠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고문 또 안철수 위원장 두 사람의 등판론 또 차출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먼저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 주말 사이에 인천 계양을 거론이 되고 있고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경기 성남 분당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두 사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을 선택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양을 지역에 출마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세가 조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는 이미 대선 후보를 거친 분이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을 거친 분인데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되기 위해서 계양을 선택한다? 사실 정치적 명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이 선택지를 선택한다면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초선으로서 당선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명분이 굉장히 좁아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분당갑에 출마한 명분은 사실 있습니다. 알랩과 같은 회사들이 지금 분당갑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만들기는 충분하지만 저는 분당갑 지역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김은혜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사실 분당갑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당선 이후에 2년 만에 어떤 지역을 떠나고 사실 총선 승리를 할 때도 1%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이긴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분당갑 지역의 소위 어떤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공천이 되고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인물을 단수 공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적 연고가 없는 분들을 별다른 명분 없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당갑에 차출하는 방식은 저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일단 두 분 중에 누가 더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냐?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의 네. 뭐 저는 안철수 위원장 같은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당선인 측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뭐 그 이준석 대표는 약간 결이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반대의 명분이 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안철수 지금 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을 때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 가능성 안철수 위원장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출마 가능성이 낮은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물론 100% 출마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항을 지역에 출마를 권유하는 게 너무 지금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야 된다,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너무 지금 강하게 일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막판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재명 상임고문은 출마를 안 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열려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거 전국까지 짚어봤는데 대선 직후 지금 지방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윤석열 당선인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경쟁자인 김동연 후보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날을 서서 발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발언을 먼저 시간 관계상 듣고 나서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나 또는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서 민생 살피고 또 당선시켜준 국민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게 겁나는 겁니까? 네, 김동연 후보 대통령이라면 탄핵감이다라고 거세게 비난했는데 일단 참고로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취임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동연 후보는 적어도 좀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선 14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조선소를 방문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재보궐선거 전에도 뭐 당대표, 광역단체장, 경제부총리까지 함께해서 가덕도 신공항 지역을 방문한 것은 명백하게 어떤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어떤 국민적 감정에서 비판을 하고 또 그 수용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불과 몇 달 전까지 하던 그런 행위들을 적어도 지금 당선인 신분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이전할 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선인 신분인데 왜 월권 행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을 이제 대통령 취급하면서 뭐 선거 개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로남불 입에 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얘기할 때마다 내로남불 얘기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비판했던 걸 본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제원 실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것에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하면 그 비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요, 혼자 가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니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가 함께 동행을 한다? 그건 누가 봐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부러라도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혼자 가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경기도를 방문했는데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나온 자당의 후보와 함께 방문한다.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선거 중립에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당선인은 선거 개입 논란이었다면 당선인의 부인은 진실 공방입니다. 역시 좀 짧게만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박석영 기자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요약하면 공관을 좀 둘러보는 과정에서 장관 배우자에게 나가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걸 우상호 의원이 방송을 통해 문제 제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 우상호 의원이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어떤 공적 인물이라면 이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자세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미 일정이 조율된 상황이었고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민주당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가 당선인 눈치를 봐서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뭐 이분은 유튜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인수위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긴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상호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70세 되시는 장관 부인께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본인이 집을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뭐 지금 상황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위는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 어디선가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뭐 책임 있는 분한테 들었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법적 논쟁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을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털어놓으면서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 보도로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노조비를 반복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3년 동안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정황이 각종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조 규약에 따라 상식적 차원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말을 아꼈습니다. 마땅히 노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노조의 규약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다 움직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뭐든지 1차 조사가 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런데 YTN 취재진은 최근 진 위원장의 속내가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카페에서 산하지부 간부와 단둘이 면담한 내용인데 횡령 혐의를 스스로 시인하는 육성이 담겼습니다. 난 잘못되면 감기 오리깨를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 가면 100% 불구속인데 그걸 노리는 건 난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야. 개인이 아니야. 진 위원장은 자신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다시 넣어뒀기 때문에 경찰도 구속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되돌려놓은 조합비는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실제로 갚지 않고 가짜 차용증으로 서류만 꾸민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되는 게 집어넣으면 있지
경찰 입장에서 실적으로 올리면 때리면 시켜주는데 못 시켜. 금액을 전혀 안 넣잖아. 그럼 바로 구속시키고 할 수 있어. 근데 60% 거의 70% 땅을 다 넣어버리잖아. 이건 변제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럼 못 넣어. 진 위원장은 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며 집행유예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합니다. 저는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이면 검사 잘 가면 충분히 막을 것 같아. 그러면 뭐 100% 집행유예. 특히 현금으로 빼돌린 돈 일부에 대해선 있지도 않은 직원 인건비로 줬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뒀다며 증거의 인멸을 한 정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순동이 그놈은 늘 게 없는 게 한테 모든 2016년치에 신천지에서 준다고 그걸 다 줬어. 사인했다. 전인기 근로를 다. 취재진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녹취 파일 내용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진 위원장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이 확보한 육성 녹음 파일에는 진 위원장이 옥살이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파를 내쫓고 옥중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며 지부의 현금을 살포하는 등 미리 계획을 짜놓고 실행에 옮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횡령 혐의로 옥살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감 뒤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반대파를 정리하고 옥중 당선에 성공하면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옥중 선거 출마를 위해 산하지부에 직접 찾아가 미리 현금을 살포한 정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펌프 찾아서 2,000명도 갖다 놓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다 끝났어. 기업가들이 지금 다 끝났고. 위원장 들어가면 옥중 당선 뭐 한국노총에 3-4번씩 했는데 시켜버리면 되지 뭐. 하지 말라. 그냥 해줄 테니까. 진 위원장은 특히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한 반대 세력은 소속 단위나 지부장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왔는데 저걸 무회로 살려고 정리하는 거야. 4월 초안에 정리했잖아. 회원도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진짜 무슨 뭐 조직이 큰 필요 없어. 한 달 후 진 위원장은 실제로 녹취 파일에 언급된 산하 조직을 쫓아내고 간부들을 제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진병준의 멘탈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 목에 칼이 10개가 들어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저 사람 멘탈을 꺾을 수가 없다. 수차례 노조 내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며 오는 11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자리를 이어가겠다는 진병준 위원장. 한국노총은 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까지 집행부와 함께 모두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진 위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조만간 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렌터카 업체를 돈을 주고 인수했지만 실제 차량은 단 한 대도 넘겨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차는 없는데 사무실로 각종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렌터카 100여 대가 운행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도 안 된 대포차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서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렌터카 업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앞은 물론 근처 다른 차고지에도 승용차 한 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인 소개로 충북 옥천군 소재의 기존 업체를 인수했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 그러다 온갖 통지서가 매일같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과 이전하고 한 달 만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서류가 뭐 경찰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있구나 이 회사가. 서울과 전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서류가 오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통지서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김제시에 전체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설령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제로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피해자들이 찾지 못한 렌터카들의 자동차 등록증 뭉치입니다. 과속을 하거나 보험 없이 사고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차량 147대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겁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지만 수사는 2달째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고소인에게 사건이 밀려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청에서라도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만 믿고 있는데 경찰서는 계속 바쁘다고 그러니 좀 기다려라 하는. 이러는 사이 수입은 전혀 없이 차량 렌트비와 온갖 과태료로 빚이 순식간에 불어나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빚을 1억 5천을 주고 16억이라는 빚을 산 것 같아요. 답답해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피해자에게 업체를 매각한 당사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의 온라인 화상회의 성희롱 발언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강력한 수위의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확인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분위기 환기를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는데도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사 선택과 뉴스 배열까지 포털이 사실상 뉴스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판단입니다. 언론 위의 언론 역할을 하면서 자체 알고리즘으로 오히려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털 뉴스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문가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도 개선됩니다. 밀실 심사에서 벗어나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해 공개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또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으로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밀 예측과 조기 경보 등으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간편 청구와 청년 일자리 AI 매칭, 청약정보 통합 조회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편안하고 기업들은 혁신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유능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게 될 겁니다. 다만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면 보안이 더 취약해질 우려가 큰 만큼 처음부터 전국적 단위로 시행하기보다 시범 사업을 넓혀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길을 잃어서 혼자가 된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35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려진 기억을 토대로 벌인 수사에 또 유전자 확인으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을 몰라서 서먹한 표정으로 가족에게 다가가는 A씨. 어머니와 마주한 순간 온갖 감정이 밀려오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A씨는 7살이던 지난 1987년 가족과 외가가 있는 전주를 찾았다가
터미널에서 길을 잃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엄마 그때 화장실 가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잠깐 깜짝할 새에 없어졌어요. 갑자기. 35년이 지난 현재 40대가 된 A씨. 결혼을 하고 아이도 셋이나 기르고 있지만 아플 때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늘 생각났다고 합니다. 엄마 얼굴이 나오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얼굴을 모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항상 그런 꿈을 꿨어요. A씨는 망설이다가 지난 2월 경찰에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유전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아 곧바로 찾을 수는 없었지만 A씨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 이름과 가족 구성 등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한 끝에 35년 전 헤어진 가족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채취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모녀 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녀 관계가 맞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가족을 찾지 못한 죄책감. 35년 동안 마음을 무겁게 눌렀던 감정을 뒤로하고 가족은 다시 함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산림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산림총회인데요. 숲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산림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화마에 불타고 사막에 집어삼켜집니다. 무분별한 벌채는 녹색의 숲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듭니다. 이렇게 매년 사라지는 숲은 전 세계적으로 47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80배에 달합니다.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이며 물을 보존하는 숲이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자연재해가 급증하며 지구에 닥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산림에서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리는 세계 산림총회입니다. 기후변화, 또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산림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하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전문가와 학생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돼 열릴 수 있었던 만큼 방역은 참가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이곳에는 신속 진단 키트가 구비된 이와 같은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열 감지기를, 2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코로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행사는 6일 동안 계속되는데 나라별, 지역별 회의를 통해 산불이나 사막화 등에 대한 기술 협력, 원조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산림을 통한 지구촌 난제 해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 선언이 발표됩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도 포근함보다는 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비해 낮 동안 기온이 제법 올랐지만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았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9도로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온화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영동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 지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고 금요일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